이제 22쪽, 23쪽 학습 활동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플립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되어 있죠. 우선 자연스럽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이 작품에서는 이 단어 자연스럽다가 어떤 식으로 재정이 되고 있느냐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네이버 포털에 있는 자연스럽다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연스럽다.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고 이상함이 없다.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 힘들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스럽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는 이 자연스럽다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바로 교과서 20페이지에 있죠. 20페이지 12번째 줄의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처음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었죠. 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미 앞 시간에서 다뤘었는데요. 풀이 화났다. 왜 화가 났어요? 그렇죠. 함부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글쓴이 나가 풀을 이제 제초라고 하죠. 풀을 뽑고 이제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집터가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을 바라고 고추밭에 고추가 잘 자라게 하는 것.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실 풀이라고 하는 생명체의 생명을 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화가 났고 나를 공격해서 풀독에 걸리게 했다. 이렇게 글쓴이가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남 플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사고 혹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대해서 자연을 대표하는 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경고하는 거. 너 그런 식으로 살지 마. 너만 잘 살려고 다른 존재를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예시담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난 플립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글이 조금 뒤에 나왔다면은 글쓴이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이렇게 내용을 꾸밀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봅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식적, 윤리적 기능이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풀도 생명이 있고 풀도 죽기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기능이라는 거,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 그것만으로도 존중을 받아야 하지. 그것의 기능에 따라서 무엇이 귀하고 나쁘고를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생명 존중 사상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이 수필 작품이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농부는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풀독에 걸리기 이전에 나의 생각도 사실은 이 농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풀독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나가 왜 풀이 나에게 풀독을 올렸을까? 아, 내가 풀을 죽이려고 했었지.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풀이 살려고 나에게 저항한 것이 바로 풀독이었겠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냥 뭐 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작품 설명하면서도 그랬고요. 앞에 1번 문제를 풀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관점의 내용은 이미 제시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2번입니다.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정리해보자. 이 작품은 좀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 풀과 같은 그런 하찮아 보이는 그런 대상이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겠죠. 자, 타인의 존재, 그것이 뭐 풀이든 뭐 벌레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나와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함으로써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비판의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이다. 자, 3번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평소에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이 작품을 읽은 후에 느낌을 말해보자.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은 좀 미성숙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어떤 인격을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가끔 지도를 하다 보면은 좀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발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가끔 저 학생은 왜 저렇게 못돼 먹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에서 나도 역시 어떤 이제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좀 고치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방형 문제죠. 자,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봉옥 등불.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이 있나요? 개미 두어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잔등만 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 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다가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에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예, 뭐
어떤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알겠죠? 아주 매우 어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아이가 이제 개미들이 나방을 이제 나르고 식량이겠죠. 개미들에게는 그걸 보고 이제 뭐 밟아 죽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괴롭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나방을 빼앗는다든지 뭐 이런 직구전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미들이 이제 자기 개미굴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이제 비켜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꽃 가지가 꺾이는 것을 보고 이 밴드를 갖고 와서 그런 밴드로 감아서 꽃에 부러지는 허리를 세워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알고는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잊고 있다가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 즉 아이들에게서 배운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 존중의 태도, 바로 이제 성남 풀잎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렇죠? 새 의미는 어때요? 이제 성남 풀잎도 마찬가지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고 뭐 다른 존재,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런 나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존재를 돌보는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태도. 나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좀 우리에게 나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학은 그렇죠? 인간과 세계를 확장하는, 인간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학습 활동을 풀어서 자, 그거를 한 면씩, 그렇죠? 한 화면에 이렇게 두 페이지를 다 캡처해서 올리니까요. 이제 글씨를 알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한 페이지씩 따로 캡처를 해서 패들렛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바로 요 부분이죠. 자, 농부와 풀독이 오르기 전에 나는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잡풀, 즉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죄다 잡풀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관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답을 또 일부 노출을 해야겠네요. 이기적인 태도 혹은 자기중심적인 혹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말이 꼭 잡풀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인간의 혹은 특정 집단, 즉 어른 세대가 혹은 10대들이 혹은 한국인이 혹은 외국인이 다른 집단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그런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용어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용어가 왜 나쁜 용어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문제아라는 표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죠. 이거는 뭐 어른들, 특히 교사들이 어떤 이제 교사들의 지침에 잘 따르지 않고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습 태도가 불량한 그런 학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교사들이 봤을 때, 쟤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런 아이야. 이렇게 이제 인식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받지는 않죠.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학생들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리더십이 많고 그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문제아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어른들, 교사들의 어떤 이제 관점,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돼. 아이들은 규칙을 잘 준수해야 돼. 뭐 이런 어른들의 이제 어른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듯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 특정 집단의 이제 그 집단의 중심적인 이제 이기적인 사고를 담고 있는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멈추겠습니다. 예, 페이지 24쪽, 25쪽 소단원 정리하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마 대략적인 개념이 잡힐 것 같고요. 자, 시간을 잠시 줄 테니까요. 영상 잠시 멈추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읽고 나서 설명 듣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 설명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이제 문학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은 바로 그런 대상을 보고 이제 갖는 느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문학이란 뭐냐?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바로 언어 예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문학을 왜 읽어야 되느냐? 문학이 어떤 효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거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이걸 재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자신이 속한 세계를 더 잘 알고 성찰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삶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한다. 요거를 감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에는 바로 이 문학의 효용, 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얘기했던 재미를 정서적, 미적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깨달음을 윤리적 기능, 아니죠, 인식적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동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것을 윤리적 감동이죠. 예, 윤리적 기능,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 미적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라고 해서 이
배를 매며라고 하는 작품은 정서적 미적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 풀립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인식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주제의식 면에서 좀 이제 인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남 풀립의 주제의식은 윤리적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적인 측면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윤리적 기능 이렇게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뭐 재미, 깨달음, 감동이라고 하든 정서적, 미적 기능,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든 뭐 용어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무슨 칼로 무슨 사과 쪼개듯이 딱 나누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의 비유를 하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제 이유, 음식의 효용을 갖고 얘기할 때 일단 충분한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맛을 줘서 이제 즐거움을 준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큰 즐거움이죠. 그래서 뭐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소통의 기능을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A라고 하는 음식은, 밥이라고 하는 음식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뭐 차, 주스, 커피,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먹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소통의 측면이 강한 것이고, 뭐 이렇게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뭐 즐거움의 측면이 강한 것이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들이 사실은 어떤 대부분의 음식들이 영양분도 흡수를 하면서 거기에서 맛이라고 하는 즐거움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소통의 기능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소설, 그 시를 읽으면서 이것이 재미도 있으면서 어떤 우리가 느낌도 얻고 감동도 있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오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재미 파트, 여기서 이 주제의식, 여기서 여기까지는 감동 파트, 그리고 내용에서 일부의 것들은 깨달음의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학자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개념화, 체계화하는 데서 나오는 용어인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문학 작품을 접하면서 읽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은 오히려 이것이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감동이 없는 작품. 그러면 이거는 좀 문학 작품으로서 그렇게 가치가 없겠네. 뭐 이런 식의. 이거는 재미만 너무 강조되어 있고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 그러면 이건 좋은 작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무슨 이제 문학 작품을 뭐 몇 그램의 영양분, 뭐 단백질 얼마, 칼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도 그런 식으로 먹으면 맛없잖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영양분만 체크해서 먹어야지. 뭐 이러면 먹어야 될 것과 먹어야 되지 않을 것, 뭐 이런 거 구분하면 음식 먹는 맛이 없잖아요. 이건 뭐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는 꼭 입시 공부를 위한 이제 문학 작품을 접하는 것이지 어떤 내가 정말로 이 작품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거나 감동을 추구하거나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어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학습자의 태도에서 이런 관점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죠 어떤 철저한 바이블이 돼가지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만이 우수한 문학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B급 문학, 좀 아류의 문학이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갖는 것은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의 어떤 핵심 정리적인 부분들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들 좀 필기해 놓고 한 번씩 보면은 그렇죠.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개념이고 이런 효용이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 이것이 문학의 전부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교사 유식원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 유식원은 교사 유식원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오류죠. 여기까지 문학의 본질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